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항공기 입국은 모두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며 입국자는 전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철 소재의 벽과 천장을 곤충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무게 5배가 넘는 힘으로 당겨도 발바닥이 철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승인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해 만드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코딩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배로 늘어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 등의 선택 과목이 개설됩니다. 올해 8월엔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면서 한 달 안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슈퍼 블루문이 5년 만에 출현합니다. 또 3월에는 목성과 금성이 매우 근접하는 천문 현상을 볼 수 있고 1월과 8월, 12월에는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새해 첫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2,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 3천여 명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2,700명, 해외 유입은 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272명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하루 550명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모두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 중 단기 비자 외국인은 바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료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루 검사 가능한 인력은 550명, 확진된 외국인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 한 달 동안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입국 전 음성 확인서와 입국 후 PCR 검사를 모두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 수가 8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확산과 신규 변이 추이 등을 보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치명적인 새 변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한두 달 사이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호주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관련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부 장관은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도착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의 위험성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등 여러 나라는 이미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2-3주 안에 정점을 찍고 1월 중하순쯤 되면 확산세가 가라앉을 것이라며 선제 조치 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중국 상황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안정되고 있고 국내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을 넘어도 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이라면서 2주 안정세를 따지기 때문에 다음 주만 안정적이라면 로드맵대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으면 실내 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가정 내 실내 공기질 조사 현황을 보면 가정 내 흡연자가 있는 가구에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음식을 만들 때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초미세먼지가 더 높게 나왔지만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전기 연료를 쓰는 가구에서 더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기 정화기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지만 환기하지 않으면 폼알데하이드 같은 다른 오염물질이 축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몸속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공존하는데요. 해로운 것도 있는 반면 이로운 미생물도 있습니다. 건강한 환자의 분변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생물의 90%는 장에 존재하는데 소화뿐 아니라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인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해 유익한 미생물이 죽고 유해균이 특세하면 특정 질병을 일으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이 과도하게 증식해 설사와 장염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으로부터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균을 환자에 투입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디피실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Prebiotics is the first company to produce a standardized biologic product that may be helpful to treat recurrent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which can develop after taking antibiotics. RBX 2660 clinical product is a ready-to-use liquid microbial suspension for enema delivery.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인데 바이오 제약업계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대장암 동물 실험을 최근 마치고 올해 초 인체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장암에서 항암 효능을 보이는 균주이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균주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했고 실제로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검증된 균주입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 건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됐던 장내 미생물이 질병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상용화되면서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2023년 새해를 축하하기라도 하듯 5만 년의 주기를 지닌 새로운 혜성이 등장했습니다. 8월에는 슈퍼문이면서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슈퍼블루문도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새해 볼만한 우주쇼를 김진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년 전 아일랜드의 밤하늘. 밝은 빗줄기가 하늘을 크게 가로지릅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 빛의 정체는 네오와이즈 혜성. 6,800년 만에 한 번 지구의 모습을 보이는 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희귀한 새로운 혜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려 5만 년의 주기를 지닌 C2021-E3 혜성입니다. 지난해 3월 2일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혜성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망원경으로만 찾을 수 있는데 1월 하순부터는 시골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은 새벽 동쪽 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2월 1일 전후로 한 달가량이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3월에는 금성과 목성, 달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3월 2일 저녁에 목성과 금성이 거의 붙을 듯 접근하는 현상을 전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일 저녁에는 금성이 초승달 바로 위에 붙어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달 뒤에 숨었다가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는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뜹니다. 이 슈퍼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기도 한데 슈퍼 블루문이 뜨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올해도 3대 유성우는 1월과 8월, 12월에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8월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12월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달빛이 없는 금음 시기와 겹쳐 별똥별을 보기에 최적의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마치 곤충처럼 벽과 천장을 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로봇 무게 5배 넘는 힘에도 버틸 수 있어서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다리 4개가 달린 로봇이 철제 벽면을 타고 올라갑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비껴서 가고 낮은 장애물은 능숙하게 넘어갑니다. 벽면에서 천장으로 옮겨가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도 움직입니다. 수직면에선 초속 70cm,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는 초속 50cm, 먼지와 녹으로 오염된 표면에서는 초속 35c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발바닥에 고무 성분도 적용해 미끄러지는 위험도 줄였습니다. 다리를 떼고 움직이려면은 자석의 힘이 이제 꺼져야 되고 부착시켜서 힘을 가하려면 또 자석의 힘이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석의 힘을 빠르게 껐다가 켤 수 있는 그런 자석을 만든 것이거든요. 로봇의 무게는 8kg인데 무게의 5배가 넘는 힘으로 당겨도 발바닥이 철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또 3kg의 추를 단 채 벽을 거뜬히 기어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배나 철제다리, 송전탑 등 대형 구조물을 오르내리면서 용접이나 구조물 점검, 표면 청소 등 위험한 임무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요즘 연이어 눈 소식이 오면서 도로에 제설제가 많이 뿌려진 것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차량 수명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서 남용을 조심해야 하지만 정작 얼마나 뿌려야 적정한지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찻길이 염전처럼 새하얗습니다. 건널목 앞 점자블록 틈에도 제설제가 꽉 차서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눈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제설제만 모두 2,200여 톤. 출근길이 빙판으로 변하지 않도록 서울시도 지침대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도 뿌리고요, 이면도로, 그다음에 골목길 그런 게 다 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린 제설제 과연 괜찮을까? 차 하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식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많이 온 다음 주행 뒤에는 하부 세차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 염화칼슘은 철의 부식 속도를 높여 차량 하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제설제를 많이 살포할수록 도로 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에는 더 위협적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6%가 시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따르는 도로 제설 요령은 제설제를 최소 얼마큼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만 권고할 뿐 상한선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으로 눈을 녹이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나무들이 그 수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염의 성분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설제를 조금씩 수시로 뿌리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친환경 제설제는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우리나라는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는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를 운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드라이브스루는 패스트푸드와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데요. 더 신속하고 간편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1921년 자동차 보급이 늘던 미국에선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몰고 와 주차하고 식사하는 드라이브인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이어 1920년대부터는 아예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가 식당에서 은행업계로 빠르게 전파됩니다. 이후 1930년대부터는 드라이브 스루가 확산하며 지금처럼 마이크를 갖추게 됐고 1986년에 국내에도 상륙합니다. 지금은 국내 맥도날드의 절반 이상이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될 정도로 정착됐습니다. 매장의 5분의 1이 드라이브 스루인 스타벅스는 차량 번호를 미리 입력하고 도착 전에 주문한 뒤 매장에선 음료만 받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승객의 불편함과 카드나 현금을 꺼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하이패스와 결합한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하이패스로 결제하시겠어요? 네. 하이패스로 결제되셨습니다. 요금 7,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주문한 뒤 창구에 차를 가까이 댈 필요 없이 결제를 구두로 확인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현재 그 고양 삼성 DT와 송파 잠실 DT 두 군데에 지금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요. 앞으로 2023년 상반기에 30개 매장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한번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한 곳과 시범 운영 중이지만 협력 카드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AI가 시간, 날씨, 트렌드에 따라 메뉴를 운전자에게 추천하는 등 더 신속한 간편함을 추구하는 드라이브 스루의 진화는 점차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내년, 즉 202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디지털 교육이 2배로 증가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고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는 7년 전 2015 교육과정에서 이미 강화한 한글 교육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1, 2학년 2년 동안 448시간이던 국어 수업이 34시간 늘어납니다. 교과서 없이 배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밖에서 뛰어놀 시간은 늘리고 안전한 생활 교과서는 없어지지만 고학년까지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초등학교에도 처음 도입됩니다. 생태 환경과 민주시민, 정보 등을 주제로 학교가 직접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꾸준히 학교와 교사, 학생 자율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라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3RG 중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역량이 매우 좋아지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축소했습니다. 1년 221시간 시수에서 102시간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를 둬서 교과 수업과 진로 설계를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혀 선행 학습과 무관하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험을 통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소양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정보 수업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코딩을 배운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따라서 올해부터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원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녹색 분류 체계 기준이 EU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원전이 올해부터 K-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정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정부의 원전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이어 원전이 K-텍소노미로 친환경 옷까지 입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연구와 개발, 실증은 녹색 부분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원전의 모든 분야가 친환경 투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단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전환 부분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선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K-텍소노미 지침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 가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준위 처분 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방패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입니다.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2031년 정도면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달하거든요. 임시 저장 시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상태여서 이게 근본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패장 문제로도 국가적 홍역을 치렀던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계획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부터 두 돌 이전에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보건복지 분야에서 올해 바뀌는 것들을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이후 두 돌 될 때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오늘부터 50% 인상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의 돌봄 지원 시간과 발달 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됩니다. 4월부터는 발달 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일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 초과하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늘렸고 재산 기준도 과세 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올해부터는 암, 뇌혈관 중심의 6대 질환 중심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항목에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추가돼 최대 10만 원가량 내던 것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고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성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개묘년 새해가 밝고 일상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해 작은 목표, 소망 하나씩은 세워두셨을 텐데요. 올 한 해는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